장소를 옮길 수 없어서 장소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가 발표할 주제가 기후 위기 시대에서 도시농업과 도시농기의 도전과 과제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좀 쉽게 제가 잘 아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주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사회적 또는 문화적, 또 아니면은 환경 생태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은 분야인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좀 좁혔습니다. 법, 제도. 그래서 좁혀서 이렇게 접근하기 좋겠다 해서, 그리고 하고,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농지법 전문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깊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모임이니까 개괄적으로 를 다룬다. 그리고 토론거리를 제시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 길어도 40분은 넘기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두가 기니까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와 도시농업 이 관계를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농업, 도시농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개념이 상당히 이제 또 모호하고 이 우리 도시농업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도시농업 참여자들도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전과 과제, 별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코로나19, 농업, 도시농업, 이렇게 그렇게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이 도시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미치는 것이 저는 이제 좀 차별적으로 미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제 기후변화로 아무래도 그 식량 불안이 심해지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가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3년이 지났거든요. 3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년 초까지 할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서도 다시 또 재유행이 시작된다고 있고, 일본도 보면은 우리 가까운 일본도 지금 또 늘더라고요. 또 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근데 또 많은 나라에서는 마스크 다 벗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한 내년 초까지는 코로나19 간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것도 3년 동안 특히 우리 식생활에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식 배달 많이 하고, 이런 것들. 하여튼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먹거리 보장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코로나19가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일시적으로는요, 이 이동이 줄어드니까 이 CO2 배출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하여튼 이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때문에 코로나19가 또 심하게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코로나19가 이제 없어지더라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기후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가 조금 따뜻해지면 모기서 식처가 넓어지고요. 또 뭐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남미의 그 지카 바이러스라고가 유행을 하면서 그 태아의 소두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기후 위기 시대다. 요새는 기후 변화라기보다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도시 농업이 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90%가 도시화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의 도시국가? 뭐, 하여튼,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도시화된 국가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부문이 전 세계의 CO2 배출이 거의 30%를 차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을 생산 과정만 따지는 거예요. 그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CO2 배출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3% 정도가 우리나라 농업 부분이 CO2 배출량에 미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생산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농업이라는 것이 뭐 유통, 가공, 뭐 소비, 그다음에 재활용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기후변화와 도시 농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가 이 농식품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이거는 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거는 하지 않고 제목만 우선 보면은 이 재배 적지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변화하겠죠.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김진덕 대표님하고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무슨 년 전에 이제 나주 도시농업 마스터 플랜 연구에 같이 참여했는데 그래서 나주에 여러 번 갔거든요. 나주는 이제 우리나라 배 생산이 유명하잖아요. 나주배로. 근데 나주에 이제 배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죠. 이제 품종이 이제 노후화됐다는 것도 있고, 또 한라봉으로 규제되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온도도 자꾸 무시 못합니다. 점점 따뜻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당시 이제 연구하는 위해서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북한에서 이 사과와 벼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사과와 벼의 생산량이 계속 높아지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북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벌써부터 이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축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임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식품에도요. 이게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아무래도 식중독 발생의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우리 농업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후농부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기후농부. 근데 기후농부가 뭐냐 할 때 이게 뭐 특별하게 정의된 게 없습니다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농부다. 탄소 중립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걸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듭니다. 이게 탄소 중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게 수긍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배출은 마음대로 좋다는 거잖아요. 줄이면 된다는 건데 사실은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여하튼 전 세계 여러 나라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한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하여튼 이런 농부가 기후농부.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정진에 앞장서는 농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활동하는 농부. 이런 세 가지 활동하는 농부 우리가 기후농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농부는 기후농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도시농업과의 관계 보면 이 탄소가 이 네 가지 종류의 탄소가 있습니다. 검은 탄소, 갈색 탄소, 푸른 탄소, 녹색 탄소 이렇게 네 가지 탄소가 있는데요. 우리 도시농업에서 말하는 탄소는 녹색 탄소겠죠. 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과 토양에 저장하는 탄소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점점 부각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색을 나누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푸른 탄소. 이 바다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바다 역할이 광범되고 있는데 사실 이 바다에서의 이 온도 변화가 1도만 바뀌어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 바다의 그 푸른 탄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이런 생으로 나누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검은 탄소는 줄이고 녹색 탄소를 늘려서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은 탄소를 정리하고 좀 전에 말한 그런 녹색 탄소죠. 그다음에 푸드 마일리지를 단축해서 이거는 이제 로컬 푸드를 말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옥상 텃밭인데 옥상에서 우리가 상자 텃밭이나 이거를 농사를 짓거나 상자 텃밭도 포함해서 흙을 깔아서 옥상에서 농사를 지으면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도시농지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후위기와 도시농업의 관계를 조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농업은 일단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농업이라고 할 때는 산업이죠, 산업.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도시농업은 이렇게 우리나라 도시농업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요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농업이란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도시농업인데, 결국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면요. 농업은 산업이고 도시농업은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요. 도시에서 도시농업을 한다 그러면요. 그냥 그 취미라고. 그래서 생산한 것을 팔면 안 됩니다. 그건 법 위반이죠. 그리고 생산 기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것도 도시농업이 아니에요. 그냥 도시 내의 자투리 공간에서 취미로 하는 것만 도시농업.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서 이제 큰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밑에 있는 것처럼 도시농업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는 걸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도시농업은 취미다. 취미만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입니다. 농업인가 도시농업인가. 그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인이고 도시농업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인이겠죠. 그런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 농업인은 우리나라
두 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기본법과 농기법에서. 그러니까 같은 뜻 하면서 달라요. 근데 동일한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천제곱미터입니다. 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을 경작하면은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1000제곱미터가 안 되면 도시농업이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연간 판매에 그다음에 1년에 석 달 이상 뭐 종사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농기법에 의하면은 그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이 있고 뭐 꿀벌 뭐 10군 이상 쭉 있는데 이런 걸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면요. 예를 들면 도시에서 꿀벌이를 아홉 벌통 9개를 사용하면은 이것도 도시농업이라 볼 수 있겠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하간에 이제 농업인은 면적이나 수익 또는 종사일 이런 기준으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농업인은 음소거 좀 부탁할게요. 음소거가 좀 노이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그 농업인은 어떤 경우든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근데 도시농업인은 우리 도시농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거나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은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도시농업인이고요.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그 여러 가지 지원센터 일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 다 도시농인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농지입니다. 농지도요. 농지법상 농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기본적으로는요. 전답과라고 그러거든요. 전답과. 논답, 밥, 과수원.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농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이 기목 외에도 농사를 짓는 경작지는 무조건 농지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그래요. 그 지목과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지목과 관계없이 무조건 실제로 농사 지으면 그걸 다 농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아래 보고 그러니까 이 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농지는요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시설이 다 농지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지 면적, 경작지, 뭐 농지가 어려운 이유가 그리고 통계가 복잡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자 유전의 원칙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도 당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주말이나 체험 영농이 목적인 경우는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자 유전의 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됩니다. 또 1000제곱미터가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는요 농업지령지역이면 안 돼요. 농업지령지역 외의 농지가 되고 그것이 1000제곱미터 밑가 안 되면은 도시민도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말 및 체험용 농목적이라는 건 결국 도시농업이죠. 현재 우리나라 그것에만 도시농업을 말합니다. 그 농지 유사하게 농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저는 경작지나 경작 면적 이런 걸 아예 빼버렸습니다. 경작 때는 경작하는 사람 말하는 그런 거 다 빼고요. 됐는데 뭐 지목산, 전답, 가수 그런 기본적으로 농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농림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건데요. 농림지역도 이제 농지와 유사한 개념이고요. 또 생산녹지지역이라고 그 뒤에서 생산녹지가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생산녹지라는 것도 도시 지역에서 에서의 농지 이 생산녹지를 보면 됩니다. 그 생산녹지가 많이 나오면 이거는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나 생산녹지하고도 농지가 똑같느냐? 아니 다르더라고. 통계가 완전 다르고 그거도요.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다. 이거는 비도시적입니다. 도시적이 아닌 곳에서 농업과 관련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도시 농지 오늘 그 주제인데요. 도시 농지는 기본적으로는 도시 내 모든 경작지가 도시 농지입니다. 이 표가 있는데요. 이 이병길이라는 이제 이병길 교수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본인이 그린 게 아니라 김홍상 현재 그 농경기술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이분이 만든 그림이더라고요. 이걸 재인용한 거예요. 했는데 이 그림이 상당히 딱 그림만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도시 농지는 녹지 지역이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것이 도시 농지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른쪽 같이 또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또 농업진흥지역 이 막 중복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녹지 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지역이 중복 지정된 곳에 농지가 있습니다. 복잡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 아예 법에 서울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도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로써 일단 도시농지는 일단은요 도시의 모든 경작지를 말하는 거로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보긴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농지법에 의하면요 도시농지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되겠죠. 도시 지역에서 농지인이 소유한 농지가 이제 도시농지 이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렇게 좀 보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재론하겠습니다. 자, 도전입니다. 도전 쪽인데요. 어떤 도전 문제나 한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농식품부에서는 국가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목표가 전국에 2,000헥타르의 도시 텃밭을 만든다. 도시농 창달 400만 명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그 도시농업법 개정으로 도시농업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굉장히 넓혀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입니다. 이제 서울시가 제가 이제 서울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다시 해보고, 지난 10년간 서울시 도시농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했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았고요. 예산이 1년에 한 200억대, 200억. 우리나라 그 농식품 1년 예산이 30억이 최대가 말하거든요. 근데 서울시 1년 도시농업 예산이 180억, 200억 이렇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니까요. 엄청나게 도시농업에 예산이 투입됐고 다른 통계를 봐도 도시농업이 엄청나게 활발해왔던 곳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3단계로 나눠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현재는 이제 도시농업 3.0 시대입니다. 3.0 시대인데,
지속 가능한 사회적 목적 추구해서 주로 이제 도시농업 3.0은 사회적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어떤지는 뭐 예를 조금 뒤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활동 공간도요. 그 면적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210헥타르 지금 2019년이 202헥타르고요. 2020년이 210헥타르 그리고 2021년이 217헥타르입니다. 거의 정체됐습니다. 더 이상 늘리기 힘든 거죠. 현재 217헥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정체되어 있고요. 굉장히 밑에 통계에 나가는 것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의 도시농업은 상당히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도시농업 위기입니다. 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도시농업 기능이 축소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는 이제 중앙정부 또 그러죠. 우리 서울에도 정권 교체가 됐거든요. 우선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도시농업 협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폐지됐는지를 제가 확인 안 했는데요. 이런 문서나 이제 보도 자료라면 이 정부 조직 슬리마 계획에 따라서 그 폐지한다는 그 들이 있더라고요. 그 도시농업 이 협의 원래 위원회인데 이제 협의회 이름이 바뀌었죠. 도시농업 협의회 폐지가 거의 확실시 있다고 있고요. 서울시는 도시농업과가 없어졌습니다. 폐지됐는데요. 이것이 이 여러 부서로 이제 분산이 됐습니다. 이 이름은 도시농업 이름 국이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농수산유통담당관 이 농수산유통담당을 도시농업관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푸른 도시 여가국의 공원여가 사업가의 공원시민협력팀 이게 무엇이 가냐면요. 모든 텃밭 조성은 다 여기로 갔습니다. 텃밭과 관련된 건 전부 저로 다 가고 그다음에 도농상생 같은 거는 행정부 같습니다. 이렇게 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강동구도 도시농업과가 없어지고 팀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서울시 또 강동구에서 가장 도시농업이 활발했던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이제 공원의 여가 활동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팀은 요 팀 하나 상생유로팀하고 지역상대팀이 합쳐져서 하나 됐습니다. 팀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올해 그 기능과 예산은 거의 동일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이. 이 내년에 과연 요 근육이 갈 것인가. 왜냐하면 팀을 조정하는 거는요, 그 시에서 막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조례 개정 사항도 아니고, 뭐, 그래서 팀은 그 시에서 그냥 의미로 이렇게 팀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 팀이 그냥 그대로 있을지, 뭐 내년, 내후년, 저는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도시농업부의 관계는 도시농업의 범위가 협소합니다. 시민만 허용한다. 또 대부분의 도시농지가 도시농업 활동공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이 있는 서울시내 농지가 도시농업 활동공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짜투리 공간에 임의로 하는 것만 도시농지 이렇게 법상을 인정하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경비 면적도 이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게 이런 통계들을요, 이거는 도표로 그리면 그냥 한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를 보면서 유의해야 되거든요. 이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 2021년 자료를 보면요. 이 논밭 합치 면적이 619헥타르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이 갑자기 늘었어요. 2021년에 서울시 경제 면적이 엄청 늘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늘었느냐 이걸 좀 알아보니까요. 2021년에 이 경지 면적 조사 방법이 바뀌었어요. 모집단하고 이 표본 축출 방법 이게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새로 통계를 잡아버려요. 하다 보니까 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부터 표본을 재설계하는 것 때문에 생긴 그런 거지 면적이 늘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산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렇지만 다른 도시들은 거의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서울시민 유달리 한 것들은 제가 찾아보다가 과연 그 계산 방법의 차이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는 의문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지 개념이 뭔데 우리 그 김원주 박사 우리 서울연구원에 뭐 제가 나오면서 그 서울연구원에 제가 은퇴하면서 김원주 박사가 그 도시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도시 농지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요. 이제 경작지 이에서 농사 짓는 게 요 부분입니다. 이제 지목이죠. 지목이 전답 가솔에서 농사 짓는 요 부분이 농지고 이거는 지목은 전답 가솔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농사 짓는 이건 농지죠. 왜냐면 농사 짓는 건 다 농지가 아니까. 그런 뜻이고요. 아랫부분은 이제 지목이 전답 가솔인데 농사를 안 짓는 것이고 이는 지목도 아니고 농사도 안 짓는 이렇게 이제 구분했거든요. 뭐 굉장히 그 평균적으로 접근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서울시 경제학자는 1578헥타르입니다. 아까하고 완전히 또 다르죠. 이건 이제 연구자마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서울시의 그 농지인데요. 이 진한색이 농지거든요. 주로 이제 도시 외곽에 농지가 있고요. 그 여전히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발 제한구역, 서울시는 여전히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데요. 150제곱킬로미터, 그 15,000헥타르라고 거의 별 차이 없이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구역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논경지 면적은 이렇게 감축돼 있는데 이거는 통계 계산 방법 차이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 전체적으로 감축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경지 면적은 감축돼 있다는 것을 아래 표에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표는 이제 또 이제 서울시 농기술센터가 이제 서울시 농지를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표입니다. 또 다릅니다. 940헥타르. 이건 아까 김문주 박사의 통계나 우리 그 통계청에서 잡고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요거는 이제 940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가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 서울의 농가 호수가 2,800호가 있고 농가 인구가 7,500명 있다. 이런 통계들은 유연히 볼 수 있겠죠. 도시농지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지와 도시농지가 감소출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량 농지 위주로 농지를 보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도시농지는 정지되고 있다. 우량 농지, 대규모로 경기 정리된 토질이 좋은 농지죠. 이것만 농지법은 우량 농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 농지가 아닌 농지들은 그거는 그냥 보존하려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 통계도 들쑥날쑥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미흡하고요. 농지 관리가 도시계획부서와 농업 관련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목에 따라 달라입니다. 뭐 밑에 같은 이야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도시농지가 또 도시농업 활동공간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이런 농지, 도시농지 문제를 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조금 톡들을 내렸습니다. 자, 기후위기 시대, 아까 자체로 이야기했지만 땅, 토지의 탄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농지를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도시농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도시농업 조직을 폐지하고 균형이 축소됐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조직이 폐지되더라도 우리 도시농업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영향이 미치거든요. 예산을 줄어들이니까요. 공모사업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그리고 또 밑에 있습니다만 기후위기 시대에 재야생화, 리와일링이라는데요. 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면서요. 농지가 있으면요. 그 농지를 초지로 바꿔라. 농지를 초지로 바꿔야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많이 동의를 하고요. 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는 도시농업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요새 뭐 친일 국방이니 뭐 일본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일본 도시농업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시농업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게 도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합니다만 그거 별도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일본에서 도시농업의 육성과 도시농지 보존하기 위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법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시다 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도시, 이건 시민농원인데요. 시민농원은 이거는 시민농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도시농원, 이걸 말하는 건데. 이 2021년 이제 3월 현재 통계인데요.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4,200 농원입니다. 이 농원은 농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이 4,200개고요. 실제로 구역은 다릅니다. 구역은 한 농장당 한 50개 구역이 있는 건데요. 우리는 분양을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구역이 18만 개 정도, 면적은 1,294헥타르 그 정도가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농원 이용 방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여기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농원 이용 방식이란 뭐냐면 도시 내에 농지를 가진 농민입니다. 농업인이 자기 땅의 일부, 농지의 일부를요, 시민들이 취미로 농사짓게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 농지를 소유하는 농민이 시키는 거예요. 그 농민이 이런 작물을 심자, 그 다음에 다 지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은 농사에서 그런 시민이 이걸 선호를 해요. 골치 아픈데 그 농민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이제 왜냐하면 이 농사 경험 있는 사람은 실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전문가가 지도를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농지를 하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이 우량농지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농용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농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있고 시가화구역이라고 있고 그 시가화구역 내에 농지, 시가화구역이 또 도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도 시가화구역입니다. 하여튼 뭐 시가화구역을 우리 도시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 정도의 농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한 6.4만 헥타르. 이걸 뭐 거의 생산 녹지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일본 도시농지 정책이 196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요거 이제 시가화 구역이 이제 도시 지역 플러스 10년 내에 도시화될 지역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68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농지에 대한 이제 규제라 그럴까 정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농지 택지화를 촉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지가가 막 높아가고 택지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농지를 택지화로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지역이 안에 농지가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근 중에 법은 그러지 않지만 여러 가지 법들이 농지 택지화를 부추기는 그런 거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991년 이게 중요합니다. 1991년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생산녹지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생산녹지지구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시가화 구역 내 농지를 계속 감수를 해왔는데 생산녹지지 결국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법을 보존하려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줄지만 거의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본론이고 핵심인데요. 일본 도시농지 관련 법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산녹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생산녹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 세부적으로 뭐 이게 규모가 500에서 300 줄고 축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도시에 있는 농지를 가능한 한 좀 보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규모를 줄여가지고 규모를 줄여서 조그만 자투리 농지도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런 취지다. 그리고 이 직매소라든지 농가 식당 이런 거 설치 가능하게 하고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 경과, 이제 2022년이 30년인데, 그런데 이거는 일본에서는 2022년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모든 법 개정이 복잡한 전부 다 2022년 문제의 대응입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뭐 2017년입니까?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해제된다고 그 같은 개념을 보면 됩니다. 2022년 문제. 그러니까 1991년에 생산녹지지구가 지정되고 30년이 지나면 이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택지로 풀리니까 그러면 이 난리 난다. 농지 다 없어진다. 택지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택지로 가지 말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뀐 거는요. 여기입니다. 농지가세. 이렇게 이제 생산 녹지 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아무리 규모가 적어도 세금이 농지가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30년 지나면은 다 택지로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농지가세를 하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러겠지만 이 세금이 얼마 안 됩니다. 시바를 당한 많은 정도만 세금을 냅니다.
만약에 이거를 택지로 바꾸면요. 택지로 바꾸면은 한 100배가 돼, 100배. 특정시는 100배로 뛰고요. 100만 원. 그러니까 시발당 수백만 원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근데 일반 시라고 택지로 바뀌면요. 수십만 원, 한 10배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로 바꿨다가 세금 받고 그다음에 택지로 의미가 없으면요. 이거는 택지로 바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농지 소유자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30년 경과할 때부터 이제 10년씩 유예를 해요. 유예 이렇게 시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이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이 전원 주거지역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 전원 주거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농지를 전원 주거지역이라 합니다. 전원 주거지역은 우리나라 이제 주거지역 같은 그런 건데 새롭게 만듭니다. 농지와 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것 그런 걸 전원 주거지역이라고 신설해 가지고 네가 뭐그 농막도 지을 수 있고 농업 창고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이걸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도시녹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해서 이제 뭐 하고 있지만은요. 농지를 있잖아요. 아니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농지도 녹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도시녹지법을 개정해가지고 도시 안에 있는 농지도 녹지다. 아니 제가 법을 찾아봤거든요. 일본법을 찾아보니까 농지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큰 변화입니다. 변화됩니다. 그다음에 도시 농업 관련 법도 많이 정비되었습니다. 다 아는 것들, 특정농업 대우법, 시민농업 정비촉진법, 이건 우리나라 도시농업법이 이걸 좀 기초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농업 정비촉진법의 목적이 우리나라 도시농업법의 목적과 유사하더라고요. 시민만 고용한다. 그다음에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이것은 산업으로서의 도시농업을 인정하고 도시 농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법이 나왔는데 도시농지 임차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2018년에 제정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도시농지를 쉽게 이제 빌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이제 특박 취미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의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내용을 요약한 건데, 일단 도시농지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지를 보존하자 하는 것이 이 도시농업법입니다. 그 도시농지와 도시농업이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법이더라고요. 이 법이. 그 다음에 요게 생산기능. 도시에서 하는 농업은 생산 기능을 인정해 줍니다. 할 수도 있어요. 다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고. 이거 나머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도시농업과 거의 같습니다. 학교 교육, 학교 떡밥도 있고, 뭐 교육,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거. 또 지자체, 일본 지자체도 또 도시 농지를 보존하기 여러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리마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내리마고를 가봤는데 이게 그 내리마고가 우리 서울시로 보면 그 아래위가 바뀌었긴 하지만 우리 서울시 강동구와 비슷합니다. 상당히 외곽에 있는데요.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리마고는 우리 서울 지금 북쪽에 있죠. 동경대 북쪽에 있으니까. 내리마고가 이제 현재 도시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역할을 많이 합니다. 동경도는 농풍경 육중지구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여튼 그 농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일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내리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도시화 됐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생산 녹지지구입니다. 얘가. 이것이 곳곳에 있어요. 생산 녹지지구, 이게 사는 거는
우리 농업이 농권이 완전 직업이 농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거는 이게 팝니다. 여기 자판기, 그 옆에 이런 자판기가 있고요. 자판기 보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팝니다. 파고 있고 무슨 이렇게 파고 있고요. 이 동전을 넣으면은 그 매일매일 아침마다 넣는데요. 거의 오전을 넘기지 않는다 그래요. 다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토마토, 토마토만 파는 자판기. 옆에 이제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가로는데 굉장히 인기 좋은 그러니까 그 농산물 자판기. 그래서 그 농민들이 그 생산된 것을 그 지역의 국민들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관리법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는 뭐 생산농지법이 없고요. 전원주거지역도 없고, 도시녹지법이 없고, 공농지법이 있는데 녹지와 농지 관계는 명하지 않습니다. 농지란 말이 아주 안 나오고요. 도시농업진흥기법 없고, 도시농진제법 뭐 이런 것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정리를 하면요. 일본 사례에는 우선 우리나라와 배경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첫째는요. 일본에서는요.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 농지가 비상시 대피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다르죠. 그리고 제가 내리마구에 갔을 때도요, 가보면은요, 우리 주말 농장이라든지, 대규모 텃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어김없이 비상시 약이라든지 다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농지를 이렇게 보존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구나.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버블 경제 때문에 요 도시농지 방출하고 어디 갔는데 요것이 이제 2020년 문제입니다. 2020년 문제라는 것 때문에 2017년과 2018년에 각종 도시농지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도시농지가 풀려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거기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이제 공가가 한 400만 원 이상 생기고 있는데요. 이 빈집이 엄청 많다 보니까 농지를 택지화하더라도 별로 크게 지가가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또 차이가 우리하고 또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많은 시세를 준다. 심지어 있잖아요. 일본은 도시입니다. 도시 내에 농지 단위로 제도가 있고 큰 지역 단위로 제도가 있는데 지구 단위로 우리나라 그 지구 단위 계획인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지구 단위로도 도시 농지를 보존하는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논의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농지를요 도시 공간을 보존하는 요소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 계획할 때 농지가 없을 수도 없고 뭐 당연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 농지는 학교 용지나 교회 용지나 상업 용지처럼 농업용 용지도 도시계획의 요소로 인정하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은 산업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야생화입니다. 제2야생화는요. 기후변화, 이건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 나대지를 농지로 개강하기보다 대형 초식동물, 주로 말이나 소들하고요. 대형 초식동물 서식하는 초지로 만들어야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지금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여러 나라에서 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거든요. 활생이 제2야생화입니다. 이를 이제 이 번역한 사람이
활성으로 번역을 해서 재생하는 고유의 소리가 있다 해가지고 이 김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우리나라 재활생화를 선구적으로 하는 젊은 학자들하고 운동가죠. 시민운동. 그 사람이 이제 이 번역한 책이거든요. 올해 나온 책입니다. 야생 쪽으로. 이거 번역 둘 다 번역서인데요. 이것도 제야생활이라는 책을 논의를 만듭니다. 이것도 이제 제야생활에 가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농지가 아니라 초지다. 초지가 있어야지 그 대형 초식 동물이 살고 그래서 생태가 살아난다. 이것은 우리 농업과 도시농업에 대한 도전이죠. 기후변화가 또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과제는 저는 첫째가 도시농업법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각이 너무 시민만 도시농업을 인정해주는 이것과 좀 그 다양한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농업이 해야 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 폐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서 도시농업의 비전도 새로 정립해야 됩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게 되고 거버넌스. 제가 이렇게 시민단체,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 지자체인데 여기서 이제 중앙정부는 빠졌는데 여기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각종 연구기관은 이쪽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거버넌스 하는데 시민단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농지 과제는 이제 이 도시농지 조사도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이 관련법에서 도시농지 개념을 좀 확실히 하자. 그 다음에 이 도시농지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이를 교육 공부를 하고 도시농지 관리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일어나 하자. 그 다음에 도시농업에 도시농지도 제대로 좀 포함시키자.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권이 거쳐되면서 도시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계속 옵니다. 지금 시작이 불과하다. 저는 예전에 이걸 도시농업의 빙하기라고 했는데 빙하기라는 말고는 월동기라고 월동기를 맞아서 차라리 이 월동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들여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가 꼭 도시농업 위기로 닥쳐오고 있다. 도시농지의 보존 없이 도시농업 미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농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농식품만 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무부가 해야 됩니다. 법을 폐지하고 관련법을 정비를 해가지고 도시농업의 생산 기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논의가 무의미하다. 도시농지를 적극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도시농지를 도시계획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50분 이상, 1시간 50분 정도 이렇게 보면 어떤 제가 장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이 패널 분과 우리 여러 오늘 참여자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한 것 같아서 약간 좀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첫 모임이라 실수를 크게 했는데요. 우리 그 일정표를 내가 보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려서 우리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대표님의 축사 환영사와 또 우리 모임에 대한 방향 얘기를 내가 아주 부탁을 꼭 드렸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들 좀 죄송하고 양해 바라고 우리 특히 대표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해 바라고요. 김진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또 더불어서 발제에 대한 의견도 좀 첨삭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왕 늦은 거. 양해해 주시고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뭐 도시노브 읽어왔던 또 선배님들하고 또 이렇게 초창기 멤버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전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그 도시노업을 10여 년 동안 도시노업이 양적으로 성장해왔지만은 이제 또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어, 또 질적으로 발전할 시기가 또 왔고 또 내년부터는 도시노업 육성 5개년 계획이 또 3차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지금도 도시노업인데 3차 5개년 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께서 이제 예, 좋은 발제하신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의료 멘토 그룹이 그 다양한 이야기와 또 전문적인 그런 이렇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또 토론이 활성화돼야지 정부 정책이든 지방 정책이든 간에 도시노업 발전에 많은 이제 우리 시민사회와 그리고 또 현장에 적합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멘토 모임이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또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